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소장입니다. 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분이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논문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논문의 저자가 어느 모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자, 그래서 그 논문을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이상한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연구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 통계 분석을 한다. 다시 말해서 내 연구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의 의미와 또 내 연구 문제를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풀어가겠다. 이거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표가 뭐냐? 이걸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데이터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일반화 시켜 가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연구를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일반화시키는 이제 그런 목표가 다분히 있습니다. 양적 연구에는. 자, 근데 이제 질적 연구는 제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연구자가 자신의 진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분하는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질적 연구는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거고, 자기 연구자 안에, 자기의 연구 안에 있는 거고, 양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진리는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그 진리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제 컨설팅 받으러 오신 분이 가지고 온 바로 그 어떤 교수님이 작성하신 논문은 질적 연구였습니다. 그 질적 연구가 제가 뭐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느꼈냐면, 야, 이거는 진짜 이 좀 철학적인 배경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질적 연구를 하신 이 교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지식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그 교수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그 연구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설명도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좀 칠판을 이용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까다롭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뭐 이런 거죠. 그 질적 연구. 아무리 질적 연구가 그 진리의 추구가 연구자의 그 연구 안에 있다. 라고 이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제가 글자가 개판이어가지고 연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게 약간 주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예측 모델 만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양적 연구가 반드시 예측 모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예측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예측을 하려면 공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공식은 이제 어떤 x를 투입해도 y가 아웃풋이 나오는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화. 그리고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객관화가 돼야 되니까 객관적인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반화에 의해서 이론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이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걸 기대하려면 이 연구가 진짜 엄청난 다른 연구자들로부터의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연구자가 만약에 이거 주관적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주관적으로 연구자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굉장히 그 연구자들끼리는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위 논문 쓰시는 분들 자기 논문 들고 학위 논문 심사 받으러 가면 그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뭐 심사를 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전부 다 비판적으로 보지. 그래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질적 연구지만 이걸 주관적이라고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도 상당히 객관성이 담보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의 본질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뭐 주관적이니까 질적 연구는 뭐 내가 주장하고 그냥 뭐 내 뜻을 펼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적 연구의 태동을 아셔야 돼요. 태동. 질적 연구가 탄생하게 된 이 태동의 어떤 그 철학적 배경,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면, 아무리 질적 연구지만 이거 내 마음대로 그냥 떠든다고 다 논문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질적 연구의 어떤 철학적 배경으로 제일 먼저 삼을 수 있는 인물은 바로 데카르트죠. 데카르트의 아주 훌륭한 명제가 있습니다. 어떤 명제입니까? 그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죠. 자기가 이 말 해놓고 자기가 자뻑이 돼가지고, 와, 내가 진짜 장난 아닌 말을 했구나. 완전히 엄청난 자뻑을 한 바로 그 말. 그 말이 뭐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죠. 이게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의미와 이 말이 나중에 질적 연구의 아주 본질적인 방법으로서 사용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게 된다면 절대로 질적 연구를 그냥 막 허공에 내뱉는 메아리, 자신의 주장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절대 그렇게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카르트가 이 말을 던지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한 17세기 정도 르네상스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 이전과 이후로 대비시켜 놓고 본다면 르네상스 이전은 이전 그리고 이후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본다면 그 이전은 바로 신중심이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 중심으로 온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이전에는 무조건 뭐 신이 시키는 대로 인간은 하기만 하면 돼.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 네 감히 건방지게 인간이 생각하고 있어.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 중심, 인간이 뭐를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성을.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원래 수학자예요. 수학자인데 이때 잠깐 철학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지. 아니 이 이후에 인간 중심으로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제 뭔가 그 이전에 철학이 있었다면 이후에는 새로운 뉴 철학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 인간 중심의 이성 중심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철학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 철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신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 철학이 완벽해야 돼. 완벽한 철학이어야 되고 이 철학에 대해서 완벽하려면 의심이 없어야 돼. 의심이 진짜 털끝만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을 다 찾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신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게 있잖아. 악마가 이거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알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그 악마한테 유혹을 받잖아. 뭐 몇 번 유혹을 받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물리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 악마가 인간을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감각도 빼고 뭐 진짜 자기가 하고 있는 수학도 빼고 이거 다 악마에 의해서 뭔가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있는 걸 다 빼자. 빼고 전부 다 빼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간이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생각 자체를 안 하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이제 코기토 명제가 나온 겁니다. 인간은 생각한다, 뭐 고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국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있는 거구나. 정말 인간이란 무엇일까? 좀 회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적으로. 예, 이렇게 방법적 회의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의심이 있는 것은 전부 제낀다, 뺀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심 있는 거는 다 빼버려야 돼요.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 있는 거는 다 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방법적 회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데카르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잡벅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야, 내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니 나는 수학자인데 나는 철학으로서도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스스로 이제 잡벅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잡벅에 의해서 데카르트의 잡벅, 잡벅에 의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이 방법적 회의가 결국 형이상학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형이상학이 누가 말한 거냐? 요거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그 BC 1세기 이제 안드로니쿠스라는 사람이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안드로니쿠스가 형이상학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책을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편집, 해석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적 연구를 하다 보면 데카르트를 만나게 되고 데카르트를 만나다 보면 안드로니쿠스를 만나게 되고 안드로니쿠스를 만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카르트의 잡벅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내가 최고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 근데 이제 형이상학이 결국에는 그 메타피직이기 때문에 메타피직이죠. 메타피직 어떻게 쓰더라? 메타피직 이렇게 쓰나? 피직 이렇게 씁니까? 하여튼 뭐 이게 스펠링은 잘 모르겠고 앞에 메타가 붙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메타가 뭐냐면 이제 초월론이죠. 피직이 이제 자연학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을 했는데 그 앞에 뭔가 이제 제목이 없는 그 파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드로니코스가 보고 자연학 앞에 있는 거, 자연학을 넘어서는 거 이런 의미로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뜻은 뭐냐면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초월. 뭐 자연학을 초월한다 이런 뜻이겠죠. 초월한다. 그래서 이제 이 데카르트 밑에 나와가지고 이제 1800년대 와가지고 아주 질적 연구의 선구자인 후설이라는 사람이 이 후설이죠, 후설.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질적 연구에 가장 그 기틀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질적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현상학을 이제 어떤 기틀을 만들었는데 이 현상학의 후설의 현상학을 우리가 초월론적 현상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초월론적 현상학의 그 현상 그대로 인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월론적 인식론이라고도 합니다. 현상 그대로 인식한다 해서. 근데 그거를 초월론적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메타의 이 초월하고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데카르트의 잡벅에 의한 형이상학이 바로 방법적 회의이기 때문에 후설이 질적 연구의 기틀을 쌓을 때 초월론적으로 인식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방법적 회의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적 연구의 가장 핵심이 방법적 회의죠. 자, 방법적 회의인데 방법적 회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의심 있는 것은 제낀다, 뺀다. 이게 이제 방법적 회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질적 연구의 가장 큰 질적 연구 방법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 의심 있는 것은 뺀다. 그래서 질적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희한한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괄호치기입니다. 괄호치기가 뭐지? 이건 뭐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인터뷰 자료라든지 난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 거야 진짜. 자, 인터뷰 자료라든지 또는 본인이 찾은 어떤 그 뭐 텍스트 자료 또는 뭐 관찰 자료, 뭐 이미지 자료, 동영상 자료 등등등 그 어떤 그 질적 연구를 위한 질적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쓸 때
이 자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구자가 이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편집도 하고. 이때 해석을 하는 거를 문장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막 이렇게 해석을 했어. 이렇게 해석을 쭉 했는데, 자, 이 내가 관찰한 내가 수집한 이 자료에 있는 그 현상을 그대로 인식을 해서 그대로 초월적으로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초월이라는 게 방법적 회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적 회의가 뭐다? 의심 있는 거 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해석한 것 중에서 내가 해석을 했지만 이거는 내 생각이네 하는 것을, 그 내 생각이 뭡니까? 그 내 생각이 이 사람들의 그 현상 그 자체, 인식에 있어서 내 생각이 개입됐다라는 것은 이 현상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의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것은 내가 괄호를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를 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껴야 된다는 거죠.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현상을 그대로 나의 의심되는 것을 초월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신다면 질적 연구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의심 없게 만든다는 거지. 내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심사위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독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요소를 제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의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은 주관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최대한 객관화 시켜간다.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그게 그 방법적인 것이 바로 철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거니까 내가 그냥 주장하고 싶은 거, 내 생각, 내가 떠들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적어도 되는 게 질적 연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봤던 그 논문 역시 아무리 교수님이지만 이런 철학적 배경을 모르고 질적 연구를 함부로 덤빈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질적 연구가 마치,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르네상스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신 중심으로. 이건 인간 중심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자,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니까 이거는 뭐 동의를 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믿어라.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연구자가 독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요렇게 말하는 꼴이나 뭐가 다르겠냐 이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빼야 돼요. 동의를 구해야 돼요.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질적 연구의 어떤 방법적인 본질을 모르고 그냥 내가 막 떠들고 있다면 이것은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마치 교주가 된 듯한, 내가 말하는 거 무조건 믿어라, 내 말이 맞다,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의 논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이런 그 어떤 철학적 배경,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설명 딱 듣고 나서 질적 연구가 좀 새롭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질적 연구에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엄청 재밌거든. 오만 철학자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철학을 그냥 주장하고 사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 이 양반하고 이 양반하고 이 양반하고 저 양반하고 저 양반하고 저 양반.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뭐 후설이라는 사람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칸트의 자연 철학도 나오거든요.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런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질적 연구의 본질을 찾아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정말 재미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양적 연구도 재미있지만 질적 연구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알고 질적 연구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 논문 쓴 거를 보면 되게 우스워. 그게 보이거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뭔가 어떤 배경이 보이거든. 그거를 납득을 할 때 질적 연구의 그 오묘한 재미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이 강좌에 더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강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기획 강좌라고 해가지고 제가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아주 까만 그 썸네일에 뭐 특별기획 강좌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양적 연구를 어디까지 설명하다가 잠깐 중단했는데, 앞으로 그 양적 연구, 질적 연구죠. 질적 연구를 설명하다가 잠깐 중단했는데 좀 바빠서 그랬어요. 저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질적 연구에 정말 재미있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고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철학자가 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제가 후추도 좀 뿌리고 소금도 좀 뿌리고 다시다도 좀 뿌려가지고 재미있게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가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경 지식이 좀 탄탄하게 깔려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강의하라는 게 아니고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질적 연구를 쓰실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알면서 그 오묘한 맛을 알면서 아주 재미있게 쓸 수 있도록 제가 그런 토대를 좀 멤버십 강좌를 통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바쁜데 게을러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조금 중단하고 뭐 그랬었는데, 요거 제가 재미를 느껴가지고 아마 이 강의를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멤버십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재미있는 질적 연구의 세계로 한번 같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